7월 말에 하는 행사에서는 차량 판매를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가. 그래서 어제 이제 미국에서 차량 판매를 총괄하고 있는 테슬라 부사장이 해고됐잖아요. 그 주가는 또 한 번 크게 조정받을 가능성도 저는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계속 벌겠죠. 상승의 여지는 있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또 출시하고 휴머노이드, 팔란티어까지 AI 관련된 이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한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블루닷 AI 연구센터장을 맡고 계신 강종수 박사님 모시고 AI를 활용한 이제 혁신적인 산업군은 또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도 이게 최근에 또 이제 모실 때만 해도 테슬라가 막 쫙 다시 또 올라가다가 최근에 또 살짝 또 조정을 좀 받긴 받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이슈는 테슬라가 어쨌든 실제로 로보택시를 출시를 했고 그게 또 작동한다는 걸 또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들의 또 기대감이 또 높은 것 같기도 한데 지금 테슬라 로보택시 뭐 반응 어떻다고 봐야 됩니까? 우선은 대단히 극과 극으로 나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주류 미국의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기사를 좀 많이 내고 있고요. 한국도 많이 내고 있고요. 아직 공식적인 사건 사고는 경찰청에 신고된 건 없었지만 예를 들자면 좌회전을 하려다가 갈팡질팡하다가 핸들이 다시 중앙선을 좀 침범하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뭐 이런 문제라든지 또는 30마일이 최고 속도 제한이 있었는데 34마일로 달린다든지 그다음에 고스트 브레이킹이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차가 멈춘다든지 뭐 이러한 일들이 좀 크고 작은 오류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던 부분들을 또 워낙 호재다 보니까 이걸 극대화해서 보도하려고 하는 미국 주류 언론들이 존재하는 거고 한국의 언론들이 존재하는 거고 또 이번에는 시승하시는 분들이 주로 인플루언서들 중심이었기 때문에 또 인플루언서들은 좋게 또 평가를 하기도 하고 보통 인플루언서들이 테슬라도 한번 타보고 오스틴에서는 웨이모도 타볼 수 있으니까 웨이모도 타보고 그래서 뭐 비교하는 영상들은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차 초대가 발송이 돼서 더 많은 인플루언서들뿐만이 아니라 테슬라의 비판적인 유튜버 인플루언서라든지 이런 분들도 지금 좀 초대를 받았다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또 지역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가는 과정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거를 초보 운전이라고 비교를 해요. AI는 기본적으로 특히 테슬라 FSD의 엔드-투-엔드 AI는 인간의 행동을 모방하게 되는 방식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초보 운전의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빠른 속도로 완성도를 높여 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주행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고 다만 이제 로봇 택시에 맞게 있는 튜닝 즉 어디에 내가 호출한 정확하게 그 위치에 오느냐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장소에 내려줬느냐. 근데 원하는 장소에 제가 잘못 찍을 수 있어요. 어디다 내려달라고 제가 찍어서 걔는 그 앞에 섰는데 거기에는 좋지 않은 하차하기 안 좋은 장소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건 본인이 원해서 이렇게 찍은 건데 나름 보통 이제 택시 인간 운전사라면 여기 손님 내리기 안 좋으니까 제가 좀만 2-3m 더 앞으로 가겠습니다. 아니면 2m 전에 내려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건 너무 기계다 보니까 제가 찍었긴 했지만 딱 문을 열고 내리려니 이건 대단히 불편한 자리. 옆에 막 전봇대가 있거나. 그렇죠. 이런 식의 일들이 당연히 발생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들이 지금 뭐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대단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언론들은 또 이제 웨이모가 좋냐, 테슬라가 좋냐. 이런 기술 비교도 지금 한국 언론이라든지 미국 언론이나 세계 각국의 언론에서 엄청나게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으면서 그래도 레이더하고 라이다가 있는 뭔가 더 안정장치가 많은 센서가 무려 40개가 넘거든요. 웨이모는 테슬라는 8개고 이거보다 훨씬 더 안전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일반적인 기대치 그건 또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극단적으로 스펙트럼이 다르잖아요. 완전히 셀의 포지션에서 정말 $100도 안 되는 돈으로 목표 주가를 지금 세운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있고 뭐 또 극단적으로는 데나이브스 같이 뭐 $500로 뭐 목표 주가를 세운다든지 뭐 이러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론도 막 극단적으로 나뉘고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목표 주가도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나누는 주식은 역사적으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결국은 시장의 심리를 어떤 여론이 우세하는가에 따라서 시장의 심리를 좌우하게 되어 있고 실적이 펀더멘탈에 대한 데이터가 개선되는 부분들이 입증되지 않는 이 중간텀 큰 시기에는 이 주가가 요동칠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뭐 기대감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주식이잖아요. 이게 뭐 네. 미래 기술을 뭐 선도하고 있는 개념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과거의 전통적인 산업처럼 이게 네. 뭐 계산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게 아니니 네. 주관적인 판단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에.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기업 평가 방법론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뭐 선행 뭐 PER로 하더라도 이건 너무 고평가되어 있으니까요. 네. 기본적으로 고평가되어 있죠. 하지만 더욱더 성장의 잠재력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고평가되어 있는 축과 이것도 사실이고, 그러면 성장의 잠재력이 있는 것도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네. 이 두 가지는 다 갈등할 수밖에 없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뭐 네. 이제 자율주행이 된다, 뭐 이거를 뭐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결국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실적화가 돼서 돈을 버는 게 돼야 될 텐데 테슬라는 그러면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겠다고 하는 건가요? 우선은 그 테슬라는 특수 차량이 아니라 테슬라 지금 현재 모델 Y를 선택한 것도 저는 매우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보는데요. 모델 Y에서 자율주행이 되고 로보택시가 된다는 것은 잠재적 효과는 뭐냐면 모든 테슬라 Y나 테슬라 모델 3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들께서 네. 나도 언젠가는 로보택시로 돈 벌 수 있나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요. 이건 기대감이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버처럼 그냥 알아서 네. 애가 돈을 벌어. 그렇죠. 제가 출근하고 또는 집에 퇴근하고 나서 돈 벌어 이렇게 하면서 그것만 되면 뭐 대박인데. 그렇죠. 사실은 꿈과 같은 얘기죠. 그래서 뭐 자동차 할부금보다 더 많이 벌어올 수 있다 그러면 네. 자동차를 제가 하나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한 김에 그냥 5대 가지면 제가 택시 사업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근데 여러분 정부 규제가 있습니다. 엄청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봐요. 그럼 도로에 차들이 넘쳐나는 거고 난리 로봇택시들이 나겠죠. 네. 손님보다 차가 더 많아지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컨팅겐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일정 양 정도를 정부가 허가하게 되기 때문에 이건 되게 먼 미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기술이 100% 그것을 구현할 수 있어도 네. 그거는 경제에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저축이 좋다고 해서 다 저축만 하면 그럼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저축의 역설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비즈니스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차량이라는 것은 추가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 예를 들자면 우버 드라이버 하시는 분들 중에도 휴먼 드라이버 하시는 분들 중에서 테슬라 차량을 가지고 가신 분들이 미국에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분들에 대비해서 비용이 없는 거는 그분들의 인건비가 빠지는 거고요. 네. 추가적인 비용은 보험하고 차량 청소 이런 것들은 이제 차주가 보통 하잖아요. 네. 우버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 그러면 차량 보험에서는 또 이제 테슬라가 갖고 있고 사고율이 인간보다 더 좋아진다라고 전제를 깔고 있다라면 큰 이슈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사이버 캐프터는 전형적인 로보택시 자동차에는 로봇 청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만들어낼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인건비가 빠진다면 원래 우버의 비용 구조에서 인건비가 가장 높거든요. 그러면 저는 반값 택시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네. 지금은 뭐 거리에 상관없이 $4 20센트지만 그건 워낙 지금 활동할 수 있는 지오펜스 즉 승차하고 하차할 수 있는 구역이 적기 때문인데 만약 이것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그러면 그리고 정말 가격이 50%라고 하면 여러분 기술이 시장을 형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가 퍼포먼스고 기술력이고 두 번째가 가격이죠. 네. 가격 경쟁이 발생하지 않는 시장은 대중시장으로 전환될 수가 없습니다. 챗GPT가 2025년 폭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8억 명으로 4억 명에서 8억 명으로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고 한국도 지금 1,800만 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무료 모델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과거에는 유료 모델에는 최상위 모델을 쓸 수 있고 무료 모델은 하위 모델을 썼었거든요. 네. 근데 2025년부터 유료나 무료나 최상위 모델을 쓰고 유료는 좀 무한대로 물어볼 수 있다라면 무료는 몇 번 물어보고. 아니 그래도 웬만큼 다 일상생활에 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료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흔히 말하는 가격 경쟁이 발생한 거거든요. 구글 제미나이도 그래서 무료로 최상위 모델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결국은 지금 웨이모는 대중화되는 데 있어서 지금 미국 4개 도시에서 1,500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우버보다 15%에서 30%가 비쌉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25%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차량 공유 시장에서. 우버보다 비싼데도요. 네. 네. 그래서 우버가 한 55%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가 리프트가 갖고 있는데요. 이러한 구조로 간다는 건 우선 샌프란시스코의 소비자들이나 시민들이 이제 기술에 대한 기술 혁신에 대한 수용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지금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우선 우버를 통해서 웨이모를 부르는데 웨이모가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적습니다. 시 전체에서 사실은 50%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 그래서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 우버 시장 점유율에서 웨이모가 점유하는 건 10%밖에 안 되거든요. 차량도 우버 드라이버가 오스틴에 3,000대가 있고 휴먼 드라이버가 그리고 우버가 300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3,000대 300 분명하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가 과연 얼마나 빨리 이 컨팅겐트 그러니까 차량의 대수를 총량을 늘려가면서 가격을 파괴해버리냐. 우버보다 50% 저렴하게 한다면 처음에 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적지만 몇 번 사람들이 가격 때문에 타보게 되죠.
그렇죠. 타보게 되다가 괜찮은데 처음엔 불안하죠. 어떻게 불안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테슬라가 기술에 있어서 완벽성을 구해도 웨이모를 타도 불안한 거고. 여러분 중국에 가서 뭐든지 처음에 이런 기술 타면 손에 땀이 납니다. 그럼요. 여러분 기차가 처음 나왔을 때요. 독일 의사협회에서는 달리는 창밖을 보면 인간의 뇌가 파괴된다 그랬어요. 게임할 때 인간의 뇌가 파괴된다는 거는 최근 처음 창의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당대의 가장 큰 엘리트들이 그런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 레미제라블 썼던 빅토르 위고도요. 창밖을 보게 되면 인간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방해되기 때문에 기차를 타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많은 당시의 기차 속도가 최대 속도가 50km를 넘지 못했습니다. 인류는 처음으로 50km 이상을 달리는 이걸 탔던 거예요. 그러네. 말이나 그러니까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손에 땀을 줬던 거고 두려웠던 거죠. 그렇죠. 사고 날 수도 있고. 그렇죠. 초보 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보 운전의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초보 운전차 여러분이 옆좌석에 운전석에 초보 운전 앉아 있고 친구라든지 자식이라든지 너무 불안하죠. 너무 불안. 옆에 앉아 있으면 얼마나 손에 땀을 쥐겠습니까? 근데 얘가 저한테 기사처럼 아주 저렴하게 모든 출퇴근을 신경 써주는데 날마다 개선돼요. 근데 인간이 개선되는 속도보다 더 빨라요. 그럼 가는 거죠. 시장이 형성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버를 어쨌든 대체하는 게 가장 최우선의 목표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인건비는 확실히 좀 저렴하고 그리고 이제 공급 속도가 문제라고 했는데 테슬라는 공급하는 거에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한꺼번에 뭐 10만 대를 쓰겠다, 20만 대를 쓰겠다. 바로 공급이 가능하죠. 바로 공급하죠. 그리고 또 오스틴이다 보니까 오스틴 공장도 있고. 그러니까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책적인 결정이죠. 어떻게 사람들한테 처음부터 지금 많이 하다 보면 오류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오류를 개선하면은 인간은 그 사람만 오류가 개선되는 거지만 AI라든지 기술이라는 것은 모든 기술이 그 오류가 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차량이 더 많이 다니기 시작하면은 빨리 개선되지만 초반에는 만약에 100대를 풀어놨으면 그러니까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통제를 하면서 지금 개수를 늘려가는 거고 벌써 20대가 이상이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이 테슬라의 지금 로봇택시가 다니는 지역 외에도 이 테슬라 직원들이 운전석에 앉지 않은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고속도로에도 좀 달리고 있고 그러면서 빠르게 확장될 거가 전망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웨이모랑 테슬라의 로봇택시는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인 언론에서나 미국 언론에서는 자꾸 우리 유튜버들도 웨이모를 비교하시는데 웨이모랑은 공존하겠죠. 뭐 그들이 알아서 비용을 낮추던 가격 경쟁이 생기면 만약에 테슬라가 로봇택시가 반값 택시로 가면 가격을 낮추겠죠. 거기도 안 그러면 손님이 없을 테니까요. 그건 알아서 할 일인 거고 가장 중요한 거 테슬라의 주가에도 영향이 주는 것은 우버의 시장이 얼마나 빨리 붕괴되는가. 우버의 시장이 붕괴되면 우버의 반값으로 붕괴시키면은 오스틴에서 났던 전체 우버 매출의 50%는 테슬라의 매출인 거잖아요. 그러겠죠. 거기서 비용 일부 좀 빼고 그러면 수익률 제가 보기에는 58%까지 계산하신 분들이 있던데 뭐 50%라고 정당하게 잡아도 우버 매출의 4분의 1은 테슬라의 순이익이잖아요. 그럼 미국 전역에서 만약에 나중에 확산되면은 우버 매출의 4분의 1이 테슬라의 순이익이라는 거죠. 이것처럼 계산하기 쉬운 곳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미국은 이미 택시 산업을 우버가 정리한 몇 개 도시를 제외하고는 정리를 했잖아요. 택시도 공존하고 있지만 대단히 숫자가 더 적고 우버가 더 많단 말이죠. 우버 시장을 혁파하면서 미국의 대중시장이 바뀌는 거고 또 하나의 가정은 택시 비용이 50%로 반값으로 되면 저도 택시 더 자주 탈 것 같거든요. 저도 그렇게 되면 거의 차를 안 탈 확률이 높아요. 택시 요금이 반값 된다 그러면 대중교통 타는 사람들도 택시를 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특히 미국처럼 대중교통이 정말 최악인 나라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야간에 버스 하나 타려면 2시간 기다려야 되고 1시간 기다려야 되고 이거 말도 안 되는 대리운전도 안 된다고. 그리고 뭐 술 먹으면 대리운전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막 음주운전하고 사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 반값 택시 시장이 훨씬 더 택시 시장의 사이즈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테슬라의 매출 계산이 대단히 쉬워진다는 건데 이거는 뭘로 분류하게 되냐면 두 가지로 분류하게 되죠. 하나는 ARR, Annually Recurring Revenue. 그러니까 반복되는 매출이죠. 자, 이런 걸 자동차 회사가 가진 적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AI 매출인 거죠. AI 매출로 우리가 규정할 수 있죠. 그러면 테슬라의 AI 매출이 얼만큼 성장하면서 전체 매출에서 예를 들면 25%까지 도달하는데 50%까지 도달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느냐. 이런 부분들이 측정되면서 테슬라의 주가 등의 기업 가치가 결정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만 들어보면은 뭐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버를 대체하는 거는 시간의 문제 아닌가요? 우버가 시간의 문제인데 이게 그러니까 전략의 문제인 것이 이게 모든 것이 내가 우리 원하는 대로 모든 도시를 깔아 아니면 어느 도시부터 가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가 허가되는 데부터 가는 거잖아요. 지금 유일하게 테슬라가 완전히 지금 최종적인 허가를 얻은 것은 텍사스 주밖에 없어요. 지금 샌프란시스코하고 LA에는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최종 허가가 안 난 상태고요.
나머지는 신청도 못했어요. 네. 근데 과연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샌프란시스코하고 LA에서 얼마나 빨리 테슬라에 허가를 줄지는 기다려봐야 되는 거고, 그럼 뉴욕은 말도 못하게 규제가 더 까다롭기 때문에 네. 허가를 기다려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가장 크게는 4개 지역을 보셔야 돼요. 캘리포니아 지역, 텍사스 지역, 플로리다, 그다음 뉴욕. 이 4개가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네. 이 지역에서 된다 그러면 안전한 거고 빠른 속도로 확산되겠죠. 그래서 저는 2가지 전략을 선택할 거라고 봐요. 첫 번째는 다른 도시로 빠르게 확장하는 것. 그래서 데나이브스 같은 사람 테슬라의 이 불입장이죠. 그러니까 대단히 낙관론적인 입장. 내년에 30개에서 50개 도시에서 작동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쉽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건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정치적인 문제가 네. 있기 때문에 30개에서 50개로 내년에 확대된다면 당연히 데나이브스가 주장하는 $500 가는 건 저는 그건 일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지는 못할 거고, 만약에 이럴 거를 테슬라가 당연히 추진하겠죠. 근데 테슬라가 세컨드 초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초이스는 뭐냐면 오스틴을 그냥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오스틴에다가 5,000대만 깔면 돼요. 네. 5,000대는 테슬라에게 여유 있게 재고로도 있는 뭐 아무것도 차량이 아니죠. 그렇죠. 네. 오스틴 공장에서. 그리고 지금 오스틴 공장에 테슬라 로보택시를 세차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건설이 되고 있는데 되게 규모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스틴 텍사스 공장에서 기가팩토리에 차량 세차하고 정리하는 것까지 저렇게 만든다 보면은 또 사이버 캡도 내년에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5,000대 까는 거는 올해도 깔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5,000대를 깔면은 텍사스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완전히 변하는 거죠. 그리고 반값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타면서 되면 다른 도시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하면 어떤 것이 형성되냐면 그 지역의 정치적 압력이 형성돼요. 그럴 수 있죠. 왜 우리는 안 되냐? 네. 저희 내 친구 보니까 너무 편하던데. 너무 편하고 삶이 달라졌다고 하던데 네. 우리도 해달라. 정치인들은 유권자가 원하는 걸 하게 돼 있거든. 이것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그리고 이것이 나쁜 일이 아닌데.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도 이것을 더 이상 방어하기 어렵게 되는 거고, 내년에 6월에 있는 중간선거에서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도시도 우리 주도 빨리 로보택시 받자. 네. 너무 저기 다른데 텍사스 아무 문제 없는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오스틴에서의 성공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오스틴에서 큰 사고 없이 전체 오스틴에 있는 우버를 몰락시키고 네. 리프트를 몰락시키게 되면 최소한 우버하고 리프트가 텍사스에서는, 오스틴에서는 최소한 휴먼 드라이버, 인간이 운전하는 것은 사업을 철수한다. 이 뉴스가 나오면 어마어마한 뉴스가 나오는 거고요. 그거 나오는 순간 뭐 주가 다시 한번. 네, 그렇죠. 그래서 오스틴을 공략하는 방법이 있고, 오스틴도 조금씩 늘려가고, LA도 조금 늘려가고, 네. 샌프란시스코도 조금 늘려가면서 전체 미국에서의 여론을 좀 우호적으로 만들면서 빠른 속도로 30개, 50개 도시로 내년, 내후년에 확장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또 이렇게 확장되다 보면 뭐 한국의 정치인들도 여름 되면은 많이 해외 연수 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가서 좀 타보시겠죠. 타보면서 여러 가지 압력을 받게 되죠. 유럽에 있는 기업들, 다른 기업들, 지금 현재 바이두 같은 경우, 바이두 중국의 네이버 같은 것이죠. 거기서도 아폴로 고라고 하는 웨이모어 같은 로보택시를 운영 중에 있죠. 근데 이것이 지금 중국에는 베이징, 상하이, 우한, 충칭에서 지금 진행되다가 지금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확대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또 위라이드라고 하는 중국 서비스 있는데 거기는 지금 하여튼 지금 중동에서도 시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중국을 넘어서 동남아시아로 확장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걸 지금 미국이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서둘러서 전선을 안 만들면은 힘들어지죠. 근데 문제는 이제 미국도 힘든 것이 중국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우리도 미국을 넘어서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하면 좋긴 한데, 미국에서 자율주행이 잘 되면 우선 우버 드라이버들이 유권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결사반대할 텐데. 그렇죠. 그분들의 결세반대도 있죠. 그리고 테슬라 저렇게 잘 돼? 그러면 마케팅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당장 로보택시를 내 차를 갖다가 차주가 돈을 못 벌어오긴 못해도 언젠간 되겠지라는 기대감이 막 생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테슬라가 더 사겠죠. 네. 그러면 포드하고 GM은 더 안 좋아지고. 그러면 또 유권자가 또 안 좋아지네요. 그쪽 노조에서도 반발인 네. 거고, 그쪽 기업도 안 좋은 거고. 그래서 정말 테슬라는 지뢰밭을 걸어가고 있는 거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걸 인위적으로 막는 주도 나올 것이고, 그렇죠. 아무래도 표심 때문에. 네. 그러면 생각보다 오히려 이제 역공을 하는 곳들도 많겠네요. 네. 일부러 망하라고 아예. 네.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도입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마다 주마다 다른 입장을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술이 완벽해졌다. 오스틴에서 입증됐어. 샌프란시스코 입증됐어. 그럼 올해 내로 뭐 몇 개월 내로 미국 전역에서 테슬라 로보택시로 그냥 한판 정리하겠네.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 절대 그런 일 없다라는 거죠. 대단히 어려운 지루하고 긴 싸움을, 그것도 기술의 싸움이 아니라 정치 환경과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를 통과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뭐 주가가 좀 조정받고 하는 것들도 이제 뭐 재료가 이제 또 이제 발표가 된 거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현실적인 걱정들을 하기 때문에 좀 조정받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여론이 안 좋은데 다른 데서 허가를 해줄까? 네. 뭐 얼마나 빨리 확장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 일희일비 할 거예요. 그랬는데 예를 들자면 갑자기 다음 주부터 또는 7월 달부터는 네. 20대에서 뭐 100대로 늘리겠다. 뭐 이러면 또 주가가 또 올라갈 거고요. 그러겠죠. 또 사고가 났다더라. 주가 또 떨어질 거고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당분간 이러한 부침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막 갑자기 막 전고점 찍고 막 이런 일은 구체적으로 우버의 몰락이, 그러니까 오스틴에서의 최소한 우버의 몰락이 보이지 않는 이상,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전고점을 찍을 일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정수 박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파트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테슬라가 결국 뭐 로보택시만 가지고 돈 버는 건 아니고 사실 본업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자동차, 그냥 전기차 판매 쪽 이쪽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은 제가 좀 들었는데 특히 뭐 모델 Y 주니퍼 신모델 나온 게 뭐 생각보다 뭐 안 팔린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지금 어떻습니까? 나라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주니퍼가 워낙 많이 팔려서 해외 브랜드 중에서는 내연기까지 포함해서 1위 판매를 하고 뭐 이런 5월달에는 이런 뭐 기록도 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중국은 또 나쁘지 않는 것 같고 유럽은 대단히 안 좋은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도 사실은 미국은 통계를 몰라요. 왜냐하면 미국은 정말 최종적으로 테슬라가 밝히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사전 이런 집계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7월 2일 날 발표되는 테슬라의 딜리버리 차량에 따라서 또 주가는 출렁일 거라고 보고 저는 뭐 월가도 그렇고 지금 다들 기대치 10% 정도는 빠질 거다. 이렇게 지금 다들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아마 20%까지도 빠지면 주가는 더 떨어지겠죠. 판매량이 20%가 빠질 수도 있다. 네네. 저는 뭐 그런 가능성들도 충분히 열려 있다. 왜냐하면 우선 모델 Y 주니퍼가 지금 생산에도 완전히 이 풀 램프를 못한 것 같고요. 양산 체계로. 그리고 아직까지 이 일론 머스크의 정책 행보에 대한 반감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중국에서 워낙 그 뒷부분 살짝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전기차 시장이 과열되다 보니까 가격 경쟁이 심해져서 지금 비와디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5%를 한 거잖아요. 할인을. 가격이 너무 차이 나더라고요.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좀 고전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우선 테슬라가 AI와 로보틱스 기업으로 자기네는 전환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속성 중에 하나는 카 컴퍼니, 자동차 컴퍼니로서의 기업으로서의 기업도 분명하게 역할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동차도 많이 팔려야 됩니다. 물론 과거 테슬라가 얘기했던 연간 2천만 대를 판매다. 이거는 필요 없어요. 제가 봐도. 뭐 그거는 이제 로봇 자율주행에 대해서 상상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나왔던 테슬라의 전략이었고 테슬라도 그건 버렸죠. 근데 뭐 연간 300만 대는 좀 중장기적으로는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180만 대까지 갔지만 이거를 2배화 시킬 것인가, 300만 대를 넘길 것인가가 테슬라에겐 대단히 중요한 숙제고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매출이 하락하고 판매 대수가 하락하게 된다면 테슬라 주가에도 분명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아마 원래 지난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4월 달에 2분기 내로 6월 전후로 해서 신차를 발표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모델 2인가요? 그게 모델 2가 될 수도 있고 모델 Y의 저렴이 버전이 될 수도 있고 사실은 워낙 미스테리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아마 모델 3의 저렴이 버전이 될 거라고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거를 지금 로보택시에 집중하느라고 미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는 7월 말에 하는 행사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차량 판매를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가. 그래서 어제 이제 미국에서 차량 판매를 총괄하고 있는 테슬라 부사장이 해고됐잖아요. 대단히 일론 머스크의 오른팔이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해고된다든지 무언가 내부적으로는 분위기를 좀 다잡는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모든 것이 오케이인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특히 자동차 판매 부분은 뭐 이것이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임원의 책임이라고 좀 보진 않지만 본인의 일론 머스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든지 분위기를 좀 쇄신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그 결과도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2분기 실적은 안 좋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로보택시에게 진한 그림자를 짙은 어두운 그림자를 들을 가능성이 있고 주가는 또 한 번 크게 조정받을 가능성도 저는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로보택시는 뭐 기대감은 있었지만 막상 어쨌든 이제 시작은 한 거고 뭐 당장 실적이 나올 건 아니니까 그럼 결국에 차가 많이 팔리냐 신차 나오냐 뭐 이거 가지고 얘기할 텐데 그 부분은 약간은 좀 불안하다는 거죠 지금. 네, 근데 사실은 1분기 실적 발표할 때는 그때는 차량 판매가 마찬가지로 지난 1분기 때도 줄었죠. 전년 동기 대비. 그땐 주가가 좀 빠졌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실적을 발표했던 어닝콜 때 뭐 이윤율도 줄어들고 다 줄어들었잖아요. 사실은 최악이었죠. 사실은 2020년대 들어서 최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가는 안 빠졌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이어서 로보택시 6월 때 할 거야라고 발표하니까 기대감이 그걸 덮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추가적인 기대감이 없는 상태예요. 이제는 없죠. 근데 거기에서 실적이 안 좋아지면 뭐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니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시장의 그 기대감이 이제 확 좀 내려가면서. 네. 근데 이것이 또 기대감이 확 커질 수
수 있는 것이 200대, 300대 있는데 문제 없다더라. 이거 진짜 빠른 속도까지. 로보택시가 또 잘 되더라. 잘 되고 대단히 그러니까 로보택시의 확산 속도에 테슬라 주가는 다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로보택시의 속도가 좋아진다는 소식이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를 들으면 또 주가는 확 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근데 그거에 대한 소식은 감감무소식인데 실적만 나빠지고 있다. 이미 로보택시가 나올 거라는 기대감은 없잖아요. 나왔으니까. 그러면 주가는 또 하방 압력을 되게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사실 뭐 주가를 예측한다는 건 자판 까는 거고 테슬라 특히 이렇게 변동성 높은 주가에 그렇죠. 예측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자판을 깔아도 못 맞힐 것 같아요. 이거 사실 뭐 도박에 가까운 수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 결국에 지금 뭐 물론 이제 뭐 신차도 나오고 하면 좋겠지만 가장 확실한 뭐 지금의 재료는 뭐 로보택시니까 그러면 그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셨으니 최소한 트럼프랑 화해하고 이렇게 좀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이라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트럼프랑 화해해도 이제는 굳이 화해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또 정치적으로 뭘 또 하려고 하나 가까워지면서 또 우려를 낳을 거고요. 문제는 지금 트럼프도 도와주려고 하고 있죠. 연방교통부 장관도 연방 차원에서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규제를 좀 프레임워크를 만들겠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뭐 그것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요. 기본적으로는 미국은 교통 정책은 주와 도시가 결정합니다. 그것을 하는 연방 정부고 만약에 연방 교통부에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단일화된 자율주행 규칙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걸 통과시킨다. 의회 하원과 상원을 그럼 바로 헌법소원 걸 거예요. 그 해당 주들은 우리의 권리를 뺏어갔던 거잖아요. 어차피 쉽게 얘기해서 감히 연방이 주의 고유한 권리를 역사적인 권리를 뺏어가느냐. 당연하게 헌법소원을 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의외로 후자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스틴을 완전히 다르게 하고 텍사스를 완전히 바꿔버려서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텍사스가 부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나도 반값 택시 타고 싶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이 만약에 뭐 타다 우리는 금지법도 있었지만 우선은 그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이나 이런 회사 택시를 하시는 분들의 이 직업에 대한 이월 과정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고서 정치인들 아무도 안 나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다금지법 생긴 것도 사실은 선거에 무서워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유권자들이 무서워서 강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 유권자들이. 그럼 예를 들면 개인 택시 사업자에게는 테슬라 로봇 택시 사업권을 좀 준다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고서야 택시 사업자를 예를 들면 50대를 운영했으면 그래도 25대라도 로봇 택시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좀 부여를 한다든지 뭔가 이런 타협안이 안 되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원을 갔더니 그냥 가상입니다. 다 로봇택시가 됐어요. 사람들이 수원 가니까 진짜 편해. 한번 가서 뭐 사람들 가서 체험을 해보겠죠. 갑자기 막 신혼부부들이 막 차 안 사고 이제 막 그리고 막 유튜버들 가가지고 수원 가면 짱 이러면 들끓습니다 여론이. 차가 와서 막 탁 쓰고 탁 가고 막 택시 노조들이 운전분 하시는 분들에게 국가가 보상을 해서라도 전국적으로 확대해라. 근데 또 하나의 정부 측 고민은 근데 그럼 현대는 어떡하지? 우리 현대 망하면 안 되는데 우리 기업 보호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확장을 했을 때 경쟁력 없는 포드하고 GM은 어떻게 할 것인가? 크라이슬러와 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유럽도 보면은 네덜란드는 지금 이걸 추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체코는. 그런데 어디가 안 하려고 합니까?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이탈리아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자동차 국가들이잖아요. 이탈리아 피아트, 그다음에 뭐 여러분 아시는 프랑스의 르노, 시트로엥, 푸조 뭐 있고 독일에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뭐 포르쉐, 메르세데스 벤츠, 뭐 BMW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가 있는 데서 본인들의 기업들이 자율주행이 준비 안 됐으면 끝까지 자율주행의 진입을 막으려고 할 거예요. 이런 요소들까지 있다. 즉 산업적 이해와 그리고 안전에 대한 정치적인 이해 그리고 또 트럼프가 공화당 편을 섰기 때문에 민주당의 어떠한 반감들 여러 가지 요인들이 테슬라의 로봇택시의 확산의 속도를 생각보다 낮출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앞으로 좀 테슬라 쪽에 그 뭐랄까 뭐 주가만 봤을 때는 좀 악재들도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되고 너무 여기에 또 이제 막 올인하시고 했다간 또 큰일 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테슬라에 올인하시고 롱하시는 분들은 기회비용도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이 돈 가지고 내가 엔비디아를 샀으면 팔란티아를 샀으면 이게 다 다른데요. 왜냐하면 엔비디아하고 팔란티아는 물론 엔비디아도 중국 규제라고 하는 정책 이슈가 있죠. 전체적으로 13%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중국 시장이. 그럼 그것이 다 날아간다고 본다라면 대단히 큰 타격을 받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시장을 다변화하는 거냐, 공급선을 다변화하느냐, 그리고 정치적으로 다시 압력을 넣어서 중국에도 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있긴 하지만 전체로 볼 때는 대세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정치적인 지뢰밭이 없어요. 뭐 대안이 없잖아요. 사실 엔비디아의 대안이. 뭐 엔비디아는 뭐 전체 GPU 시장 80%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AI 산업을 하기 위해서 각국마다 엔비디아 GPU 사고 싶어서
그러니까. 줄 서 있는 입장이잖아요. 갑자기 을이어야 되는데 네. 슈퍼갑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주가와 테슬라처럼 이제는 기술적으로는 전기차까지는 여러분 정치적인 지뢰밭이 없었어요. 그냥 수용성. 네. 얼마나 좋은 차를 실용적으로 안전하게 배터리 차를 만드느냐 여기에 있어서 어떤 거고 잘 만드는 거 잘 팔렸잖아요. 근데 로보택시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정치랑 완전히 엮이는. 그렇죠. 부분이 그렇기 되는 때문에 테슬라 저도 물론 여러분 뭐 솔직히 말씀 저는 테슬라 주식을 갖고 있고 저는 롱을 할 생각이에요. 네. 근데 저는 2030년까지를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이것이 아니고서야. 네. 그리고 제가 뭐 테슬라만 투자는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이건 2030년까지 간다. 네. 그때 가면은 정치적으로 다 저는 꺾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서는 정말 어려운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테슬라가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파트 중에 하나가 사실 그 FSD를 뭐 구독을 하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뭐 단기간에 어쨌든 그 지금도 그 돈 한 1,000만 원 되는 거 안 하는 사람이 많으니 그걸 좀 팔자. 뭐 중국에서 뭐 FSD를 뭐 시행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최종 허가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태고요. 네. 그러니까 파일럿 시험이 허가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도 기대를 해봐야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오스틴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 그러면 구독자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완전 로보택시가 아니라 슈퍼바이저드, 즉 인간이 계속 감독해야 되는 거지만 저 똑같은 기술인데 네. 다만 규제 때문에 나는 핸들에 손을 살짝 대고 있어야 되네. 살짝 대고 있으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실수가 이번에도 났죠. 대고 있다 깜짝 놀라서 자기가 핸들을 강하게 돌려버리면 이 FSD가 풀려버리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추돌 사고가 하나 일어나긴 했었어요. 물론 이런 위험성은 존재합니다만 충분히 오스틴에서의 성공은 FSD의 매출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러려면 올해 3분기나 4분기는 가야 나타나는 현상이겠죠. 네. 그러면 지금 한 3분기가 조금 리스크가 있네요. 네. 이래나 저래나. 네, 앞으로 한 2, 3개월은 저는 대단히 증폭이 네. 대단히 심한 주가로서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로보택시가 뭐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좀 천천히 지연되면서 이렇게 발달하거나 좀 이렇게 좀 시장을 장악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망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 아닌가요? 불가능하죠. 네, 기술적으로 뭐 예를 대안이 들면 있나요? 말 달리다가 갑자기 네. 우리가 이제 자동차 타게 됐는데 처음에 헨리 포드가 자동차 대량 생산할 때 되게 비쌌어요. 근데 5년 안에 가격이 5분의 1로 떨어지면서 기술은 항상 가격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시장의 신호입니다. 네. 그러면서 사실은 자동차가 대중시장으로 전환된 거거든요. 그때까지 많은 사람들이요. 인류가 2000년이 넘게 타오던 말을 버릴 거라고는 애완용으로 쓰고 즉 경마로 쓰고 뭐 이렇게 스포츠로 쓸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인류에게 말이라는 거는 교통수단으로서의 수천 년을 같이 해왔던 것들이에요. 그거하고 단 20년 만에 작별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전환의 속도가 가속도가 붙으면 로보택시로의 전환은 막을 수가 없죠. 교통사고가 없고 사람이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데다가 네. 편하게 그리고 가격도 저렴한 데다가 주차 안 해도 되고. 주차 안 해도 되고 네. 돈도 벌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네. 자동차세 안 내고 네. 뭐 보험료 안 내고 그리고 언제든지 와서 날 태워가고 그리고 차도 깨끗하고 좋고 안 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의 대세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역사의 대세로서의 이러한 흐름들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이 바퀴가 한 바퀴가 돌기가 어려운 거지 바퀴가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면은 이것이 가속도가 붙으면서 거치게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로보택시를 시작했다는 것이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역사적인 하나의 첫 발을 디딘 거고요. 초보 운전자로서. 네. 그러나 정말 99%의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데 한 달 안에 99.99%의 완성도를 가질 거고 또 석 달이 지나면 99.99999%를 가질 거고 또는 6개월이 지나면 99.999로 가면서 점점 완벽에 가까워지는 속도가 대단히 빠를 거라는 거예요. 이건 AI와 컴퓨팅 파워가 갖춰지고 있고 데이터가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 겨울이 대단히 중요한 테슬라에게 있어서의 터닝 포인트가 저는 마련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천천히 가더라도 이것이 내년 연말에 가서야 몇 군데가 풀리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오히려 뭐 이거는 뭐 다 예측이지만 한번 조정이 오면 그때 한번 사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제가 주식을 뭐 이렇게 추천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네. 뭐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타인들은 좀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한 번은 조정은 올 수도 네, 있는 올 수 확률이 있습니다. 있지만 조정이 온 뒤에 그다음에 좀 올라갈 확률도 네, 저는 분명히 있는 4분기가 거고. 되게 좋을 수 있고 4분기나 내년 1분기가 네. 좋을 수 있는데 여기에 또 전제 조건은 모든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돼요. 뭐 외생 변수가 없어야 되고 또 네. 트럼프가 관세 뭐 전 세계에 다 막 100%야 막 이렇게 하고 곳곳에서 전쟁이 더욱더 커지고 네. 뭐 이런 뭔 방법이 있겠어요. 이자율 그리고 페드가 안 내려주고 네. 이런 외생 변수를 제외해 놓고 또 하나 제가 중요한 내부적 변수 중에 하나는 자동차 좀 팔려야 돼요. 그러니까 신규 모델 나와야 되고요. 네. 신규 모델이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보조를 받쳐줘야 된다. 에너지 부분은 어차피 커질 거예요. 네. ESS 부분은 어차피 커질 거기 때문에 자동차 부분에 내부적으로는 보조만 맞춰주고 도시 한두 개만 뚫려도 저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러면 로보택시용으로라고
뭐 볼 수도 있겠지만 사이버캡. 조금 좀 작은 네, 사이버캡. 모델이 하나 나오긴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는 지금. 내년부터 네. 뭐 테슬라 쪽에서 얘기하는 일론 머스크 얘기는 뭐 연간 100만 대를 생산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뭐 중국과의 가격 경쟁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모델 Y는 뭐 약간 비싼 편일 수 네,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 시장을 노릴 수 있는 중저가 차량이라든지 유럽 시장을 노릴 수 있는 작은 차량, 여러분 뭐 가보서 아시겠지만 유럽에서 도로가 좁고 하니까. 네. 도로 좁은 건 한국도 비슷한데 SUV를 이렇게 많이 타는 나라는 1번이 미국이고 2번이 한국이에요. 네. 여러분 일본 가보셔도 느끼고 유럽 여행 가보셔도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네. 파리에서 로마, 요즘 파리는 법도 바꿨어요. SUV는요 일반 차량보다 3배인가 5배의 주차비가 더 비싸요. 그래서 아예 그냥 그러니까 SUV를 퇴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로마에 가서 여러분 SUV 그럼 고위직급들은 타고 다니겠죠, 경호 차량으로. 일반 시민들이 거기서 SUV 타는 거 없잖아요. 근데 그런 시장을 공략하려면 모델 Y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더 작은 차량, 저렴한 차량이 반드시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나와야 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미지수인 건가요? 지금 나온다 안 나온다를 뭐 알기에는 그거는 아직 전략적인 판단일 것 네.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조금 미룬 거는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6월 달에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6월에 나오면 중국에서 지금 중국의 저는 전기차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보거든요. 업체를 지금 196개나 있는데 이걸 좀 조정을 쭉 들어가 줘야 되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지금 BYD가 가격을 대폭 할인하고 있는데 여기다 신청했더니 BYD의 어떤 모델하고 크기는 같은데 가격 차이가 또 많이 나버리는 네. 이런 상황이 될 수, 이거는 일시적으로 다시 상승할 거예요. BYD 가격은 일시적인 할인 시장 조정 국면인 거죠. 쉽게 얘기해서 삼성전자가 디램 잘하다가 경쟁업체가 오니까 가격을 확 낮춰버려서 치킨 게임 하는 거잖아요. 네, 경쟁업체를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 형국이 지금 중국이기 때문에 이 형국의 이런 시장 상황에 신차를 출시한다가 과연 현명한 행동일까에 대해서 저도 의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되고 있는 건데 그래도 불구하고 올해 하반기는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로보택시까지 나오면 이제 주가가 다시 한번 좀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테슬라에는 가능성이 있다. 네.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네. 물론 외생 변수가 좀 적어야 되겠지만 말이죠. 네. 블루닷 AI 연구센터장 강종수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방금 이제 또 중국 얘기 해주셔가지고 그 지금 BYD가 뭐 망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또 일각에서는 아니다, 치킨 게임으로 지금 다른 애들 죽이고 있는 거고 이제 일종의 이제 교통정리 이제 구조조정이다 이런 얘기들도 같이 나오는데요. 후자입니다. 뭐 후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전자는 이제 여러분 전 충분히 이해합니다. 중국의 미운, 얄미운 많은 분들이 기대값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네. 보십시오. 중국은 전기차가 생산 업체가 약 2,000개 가까이 있었어요. 그것이 지금 196개로 줄은 겁니다. 많이 줄었네요. 196개인데 여기 중에서 또 100개는 여전히 시장 점유율 1%도 안 돼요. 네. 근데 중국 공산당이나 중앙정부의 목적은 15개로 줄이는 거예요. 15개로 줄이려고 하는데 중국은 보조금 정책을 독특하게 쓰고 있습니다. 다른 우리나 한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이제 없애려고 하고 있지만 이 전기차 보조금은 소비자 보조금이죠. 전기차는 네. 일단 공급자들에게 사고 소비자에게 돈을 추가적으로 이후에 주는 거잖아요. 네네네. 샀다는 걸 입증하면 그렇죠. 그 소비자의 통장에다 꽂아주는 거잖아요. 네네. 구청에서 주고 네네. 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차를 한 달에 팔아서 등록되면 공급자에게 줍니다. 이게 이제 공급 지원금이죠. 이것이 이제 유럽에서 볼 때는 이거는 가격 교란이고 부당하다. 네. 그러면서 거기도 한번 가격을 다운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걸 생각해가지고 애들이 아예 처음부터 가격을 낮춰가지고 수출할 때는 네. 그럼 거기 소비자가 또 할인까지 받으니까 더 싸진다. 그래서 지금 거기다 관세를 매겼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공급 보조금을 주게 되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제가 만약에 자동차 회사인데 잘 안 팔려요. 네. 어떤 중고회사차랑 짜고 쳐요. 우리 거 1,000대 사. 그리고 번호판 다 1,000개 붙여. 네. 그래서 사막에다가 갖다 놔. 세워놔. 세워놔. 네. 우린 1,000개 보조금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이 중국 SNS에 많이 나왔던 글이 뭐냐면 정말 사막 같은데 주행 키로가 0 또는 1 그런 거 라는 저도 차들이 봤어요. 예, 네. 쌓여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면 보조금을 공급자에게 줘버리고 판매하고 생산하는 데 줘버리면 부패 구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리하려고 해서 요즘 그렇다고 해서 중국 정부가 그렇게 무식하지는 않거든요. 가서 빨간 딱지 붙이면서 문 닫아.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시장에서 정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네. 자,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는 자동차를 지원금을 줄 때 중앙정부에서 주는 게 아니라 주정부, 우리에서 중국으로 쓰면 성이죠, 성. 네. 성정부를 통해서 들어가거든요. 성정부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자동차 회사들 많이 죽어야 되는데 가능하면 다른 쪽 성이 죽었으면 좋겠어. 그러겠죠, 당연히. 우리 식으로 치면은 경기도에 있는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충청도에 있는 데가 죽었으면 좋겠어. 충청도는 살아있고 경기도가 다 죽었으면 좋겠어. 네. 그래서 우리가 너네 보여줄게. 네. 협회들 다 모여봐. 잘해 열심히 해. 더 열심히 해. 어떻게든 우리 해줄게. 너네는 살려줄게. 그러니까
지금 성간의 이기주의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부가 원하는 좀 구조조정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앙정부가 원하는 구조조정이 안 되죠. 네. 저는 그냥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음모론입니다. 추론인데 비아디하고 중앙정부하고 짜고 치는 고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1위 사업자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네가 가격을 그냥 확 내려. 그랬더니 비아디가 말도 안 되게 35%를 내린 거예요. 네. 자, 35%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소문이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비아디도 마진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렇다고 정부가 보조해 채워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윤율도 떨어지고 현금도 좀 어려워질 수 있고 경색될 수 있죠. 그렇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 35%는 생으로 순이익에서 35% 날아가는 거예요. 사실상 순이익이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없지요. 그리고 손해보는 거예요. 탈년 손해가 되는 거죠. 적자일 확률이 그런 높죠. 상황을 지금 비아디가 감내는 건 뭐냐면 비아디 정도도 품질도 안 되면서 가격은 엄두도 못 내는 사람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장 정리 효과가 있습니다. 네. 시장 정리 효과가 있는 거고 중국은 시장을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지금 유럽고 미국도 관세 협상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네 과잉 생산 좀 줄여라. 그 수많은 차들에 들어갈 배터리도 만드니까 CATL도 그냥 숭숭장구하는 거잖아요. 네. 적절하게 CATL도 배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다 해가지고 사막에 가 있는 배터리에도 CATL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규모의 경제 효과가 된다는 것은 대당 평균 가격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도 저렴하게 진짜로 파는 데도 저렴하게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막에도 좀 쌓여 있고. 네. 그리고 어차피 그건 뭐 알아서 저기 자동차에서 한 거니까 우리는 판 거니까 현금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CATL 같은 경우는 경쟁력을 불공정하게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지금 미국이나 유럽 정부들이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거고 이러한 부분에서 저는 일정 정도 중국 정부도 와가지고 팩트 제시하고 그러는데 이거를 무조건 우리 안 했어요 그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쪽도 이제 팔아야 되는데 사주는 사람들이 불만이 있다고 하면 그렇죠. 말을 좀 들어야죠. 그렇죠.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시장 정리가 중국도 이제는 필요한 거예요. 충분히 자생력을 가졌고 경쟁력도 가졌고 그런 부분만 정리해주면 비아디가 지커가 알아서 팔 텐데 우리가 우리 그 시기에서 우리 애들 더 가서 뛰어놀 수 있게끔 네. 나머지 애들 너네 사라져. 이거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중국 정부의 의도된 시장 정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이 정리 안 되면 중국 자동차업의 글로벌 비즈니스가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각국 정부의 규제가 불만들을 그러니까 네. 불공정한 경쟁이라고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 저도 불공정하다고 봐요. 네. CATL 정말 이런 불공정 상황 속에서 너무 컸고 비아디 너무 컸고 지커 너무 컸고 이러한 이 공급자적인 보조금도 저는 없애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이 정리될 때까지는 지금 중국은 혼란이 될 거다. 근데 이것을 중국 망했다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여러분 너무 이렇게 중국을 미워하는 건 저는 이해는 갑니다만 여러분 이건 감정적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다. 이성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네, 네. 그러면 결국에 이제 중국이 망했다라는 거는 좀 과도한 해석일 수 있고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고 네. 그러면 이게 구조조정이 끝나면 이 전기차 시장의 판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더욱더 큰 경쟁력을 갖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의 과잉 생산됐던 부분이 줄어들게 되면 비아디도 득을 받겠죠. 네. 근데 이미 비아디라든지 지커라든지 뭐 샤오미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리아우토라든지 뭐 이런 몇 가지 중국의 한 10개 기업은 이미 특히 앞에 있는 서너 개는 수익을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 수익을 본 거에 국가 보조금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거 따지고 보면 그러면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에 그냥 손익계 분기점에 그냥 머물러 있다고 쳐도 이제 시장이 정리되고 전기차로서 시장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충분히 시장을 더욱더 넓혀갈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그래서 중국차의 경쟁력은 이미 궤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궤도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샤오미 이번에 SU7도 이제 그 모델 3하고 경쟁에서 내놨는데 그 어떻게 이게 여러분 종이장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현대자동차 임원진들도 싹 다 이제 중국차의 경쟁력은 인정하고 있어요. 명확하게 중국은 품질 경쟁력도 이제는 갖추고 가격 경쟁력까지 갖췄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2023년과 2023년 세계에서 자동차를 가장 많이 수출한 나라는 중국이에요. 네. 그다음에 일본이고 그다음 독일입니다. 그다음 한국이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인정할 건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이걸 우리가 또 그러니까 추격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최종 결승점에는 1등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현재 지고 있는 걸 너무 출발선에서 좀 늦었다고 이렇게 슬퍼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2차 전지도 투자 많이 하시면 여러분들도 전기차를 많이 사셔야 됩니다. 아니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 이제 제조업이잖아 이거는 네. 뭐 테슬라야 뭐 FSD든 뭐 AI든 이쪽으로 간다고 치고 뭐 그게 아닌 제조업 분야에서는 한국의
그 현대차 입장에서 중국이랑 뭘로 경쟁을 할 수 있냐 이 부분이 참 애매한 것 같아요. 특히 전기차 부분. 근데 이미 전기차도 first 스테이지가 있고 second 스테이지가 있는데 first 스테이지가 흔히 말하는 동력 장치를 내연 기관에서 전기로 바꾸는 것, 배터리로 바꾸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여기다가 인텔리전스, AI를 집어있는 거죠. 이걸 테슬라가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 중국 차들도 다 잘하고 있어요. 중국도 상당히 잘 된다던데 네. 자율주행 이런 게. 네, 자율주행도 잘 되지만 그런 건 다 돼요. 뭐 주차장에서 부르면 밖으로 나와 그러면 밖으로 나오고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면서 가서 파킹해 그럼 파킹하고 네. 이런 발리 파킹을 기능들을 대부분 그것이 없으면 이제는 안 팔리기 시작한다잖아요. 그 정도까지 발전했군요. 네, 그래서 이거 테슬라도 ASS라고 해서 80m 내에서는 이걸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점점 되면서 인텔리전스를 갖고 있는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전기차만 제공해서는요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 기업들의 전체 매출의 차량 판매 대수의 30%가 넘게 중국에서 나왔었어요. 근데 그것이 반토막이 난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독일 기업들이 휘청거리고 있는 거거든요. 독일에 있는 기업들도 폭스바겐이나 다 저렴한 전기차 버전 지금 막 중국에 출시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없냐면 인텔리전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도 중국 차가 훨씬 더 편하고 좋고 그렇죠. 좋군요. 거기 갔더니 중국 차에서 막 가라오케 하고 뭐 노래 부르고 게임하고 노는데 독일 차 샀더니 그거 뭔가 이 주행에만 즐거움을 주는. 이젠 귀찮고 이제 불편해지는. 네, 오히려. 네, 여러분 그 BMW의 그 기업 그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프로이드 안 파트 독일어니까 네. 운전의 기쁨이에요. 네네네. 얼마나 시대 역행적인 발언 이 슬로건이에요. 나중에 자율주행 인텔리전스로 가면 네. 운전의 기쁨이긴요. 그렇죠. 그냥 뭐 그때는 그냥 운전을 안 하는 게 좋은 건데. 그렇죠. 네. 편하게 가면서 마사지 받으면서 가고 네. 의자 바꿔가지고 본인 할 일 하고 쉬고. 쉬고 자고 네. 부족할 땐 잠 거기서 채우고 네. 자고 일어났더니 아침에 부산 와 있고 네. 그럼 호텔값 안 들고 이렇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프로이드 안파트 네. BMW 운전의 기쁨. 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제는 굳이 뭐 독일산이라고 살 이유도 없고 네. 그래서 이제 매출이 급감했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네. 아니 근데 그러면 한국 차도 같이 이게 한국 차는 열린 기회가 저는 있다고 보는 것이 현대자동차가 안 돼서 사실은 거의 철수 수준에 가까운 걸 했었잖아요. 네. 이미 이제 특히 이제 독일 차다든지 이런 데에 밀리면서 경쟁에서 밀리면서 내연기관에서 일단 철수를 했다가 네. 전기차가 시대 오니까 지금 다시 판매를 시작을 했거든요. 중국에요? 네, 중국에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만 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중국에서 경쟁이 될까요? 이게 그쪽이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근데 현대도 잘 만들잖아요, 차는요. 네. EV 특히 뭐 기아의 EV3 같은 것들은 워낙 가격도 좋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경쟁력을 있지 않을까. 현대도 사실은 뭐 SDV라는 어려운 단어를 써서 소프트웨어 드리븐 베이클이라고 하는 전문 용어를 써가지고 하고 있는데 나름 어느 정도까지 좀 쫓아오고 있다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치열한 데서 싸워봐야 네. 지든 이기든 네. 시장은 이걸 원하는구나 소비자는 우리 쪽으로 더 집중해서 하자. 네. 그러다 보면은 미국 시장에서 한국 시장에서 다른 나라에서 경쟁력을 더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여러분 자동차 시장의 가장 첨단 경쟁 시장은 중국이거든요. 그럼 현대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아도 들어가서 거기서 한번 붙어봐야 된다. 어디서 붙어봐서 지는 한 있더라도 네. 싸워야죠. 그러면서 본인들도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대 기아차가 중국에서 전기차로 승부를 걸기 위해서 다시 시장 진입하는 것은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결연한 이걸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성장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지금 현대차는 그나마 전기차에서 어떻게 좀 하고 있는데 독일 차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지금 답이 안 나오는 구조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독일 차도 나름대로 저력이 있어서 그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매다가 마침내 이번에 돌아왔죠. 그래서 매출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저가 모델도 만들고 우리 형식으로 하면은 카니발 모양의 그 과거 이제 이 폭스바겐의 히트작 중에 하나가 그런 미니버스였거든요. 네. 이것도 지금 전기차로 만들어서 많이 팔리고 있고 폭스바겐답게 모델 선택권을 대단히 다양하게 했어요. 저가 모델부터 고급 모델까지 이러면서 다시 유럽에서는 좀 판매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 부분 같은 경우도 본인들의 회사가 있어서 만들다가 그건 포기하고 지금 미국의 리비안하고 같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그렇고 해서 어느 정도는 쫓아올 것 같은데 독일이 치명적으로 안 좋은 것이 이제 자율주행이죠. 왜냐하면 BMW도 자율주행 기능이 있고 메르체스 벤츠가 자율주행 기술은 제일 좋고요. 네. 그래서 폭스바겐도 내놓고 있고 그렇게 내놓고 있는데 조금은 라이다 기반이거든요.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특수 차량은 아닌데 준 특수 차량으로 만들어야만 하는 좀 이런 문제가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이번에 보여준 것처럼 SU7 샤오미 거 보면 라이다를 달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구글의 웨이모처럼 막 거창하게 바이두의 아폴로 것처럼 거창하게 단 게 아니라 정말 딱 운전석 이 창
바로 위에다가 조그만 거 하나 딱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도 보완을 할 수 있다고 뭐 처음에는 믿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사고도 있습니다만 사고가 있었으니까 박수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거기서 다친 분 3명이나 돌아가셨는데요. 그러한 기술로서 뭔가 보완하려고 하고 있는데 중국, 독일도 엄청나게 돈을 투자하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중국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경쟁력이 전혀 없다. 이렇게 게임이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까지는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쟁의 성격은 전기차 자체가 아니라 여기다가 인텔리전스를 넣고 않느냐가 결정적인 차이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도 지금 3가지 기술을 다 하고 있어요. 하나는 미국 자율주행 기업에 투자하는 것, 네. 그다음에 한국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 업체하고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길 중에 가장 유리한 것을 저는 선택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현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로보택시나 이번에 이런 부분들이 이 노력을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그러한 영향을 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되게 현대차도 뭐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는 있겠네요. 이래나 저래나. 이미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는 것이 항상 실적이 좋아도 내년도 되면 항상 위기 경영 선언을 했는데 현대차는 이미 올해 초에 위기 경영을 선언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또 드러나고 있는 게 현대 공장이 좀 일부 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관세 때문에 미국에서 생산되는 거는 이제 미국에서 팔리는데 한국에서 생산되는 건 미국으로 잘 못 가니까 공장이 쉬고 있는 또 국내에서는 판매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텔리전스 부분도 현대차에게는 위기고 또는 내수 시장이 받쳐주지 않는 것도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중국차 시장이 되게 안 좋다고 하길래 이 상황에서 뭐 한번 한국이 중국에서 기회가 있나 했는데 그것도 이제 인위적인 구조 조정에 가깝고 그러면 그 치킨 게임 끝나고 나면 당연히 더 경쟁력이 더 좋아진 소수의 회사들이 더 앞으로 승승장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 뭐 미국 쪽에서는 현대차가 또 이게 쉽지 않은 싸움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지금 현대차 쪽에서는 조금 뭐 좀 쉽지 않은 싸움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반대로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좀 이 판에서 기회를 볼 수 있는 회사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 뭐 아니면 뭐 배터리 회사라든지. 저는 LG엔솔을 매우 좋게 보고 있습니다. LG엔솔은 곧 테슬라의 4680도 생산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멀티 전략이 저는 유효하다고 봐요. 여러분 배터리 기술은 인류의 역사로 치면은요 대단히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물론 1차 전지는 오래됐지만 2차 전지 뭐 역사해봤자 뭐 20년도 안 되잖아요. 앞으로 200년, 2000년을 갈 거고 나중에 휴머노이드 로봇 되면은 거기에도 다 2차 전지 들어갈 거고 어마어마하게 2차 전지 시장은 커질 거라고 봐요. 근데 여기에서 자꾸 한국은 삼원계가 LFP를 누른다, 기술적으로 우위다, 뭐 LFP는 폭탄 사고 난다, 폭발 사고 난다,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 LFP도 하고 삼원계도 하고 전고체도 하고 그다음에 소디움도 하고 이 소금 배터리도 하고 다 해야 됩니다. 다 하면서 계속해서 아직까지 여러분 배터리에서 2차 전지에서 브렉스루가 생기지 않았어요. AI가 시작됐지만 알파고가 있었지만 그때 여러분 브렉스루가 1차 브렉스루였지만 궁극적으로는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나오면서 AI의 어떤 돌파구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의 돌파구가 생겨야 돼요. 근데 첫 번째 돌파구가 조금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2차적인 돌파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2차 전지 시장 엄청 커지겠죠. 로봇들을 다 들어가야 되니까요. 근데 많이 공간이 많지가 않아서 들어가면은 지금 문제는 유니트리 같은 경우 중국에는 2시간밖에 안 가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여러분 몇 시간 갈 것 같으세요? 뭐 그것도 한 2시간밖에 안 가나요? 못 가요. 그거 이상은요. 왜냐하면 2시간 정도밖에 못 간다는 거. 그래서 보면 중국 그 마라톤 대회 하는 거 보세요. 계속 배터리 갈아 껴주잖아요. 그걸 전 구간 못 달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에너지가 필요하고 균형을 잡는 데 필요한데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자체는 적기 때문에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46800을 지금 집어입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인간 노동을 대체하려면요 6교대, 7교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6교대, 7교대를 비용을 들여서 하면은 인간이 더 저렴하죠. 최저임금으로 간다라고 치면. 최저임금보다 저렴해야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노동이 대체가 될 텐데 전혀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수익률 3%인 회사 이런 데서 제조업 회사에서 우리 휴머노이드 바꿉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자살행위죠, 그거야. 배터리 갈아 끼기 뭐 이런 거 안 될까요? 옛날에 핸드폰처럼. 뭐 그런 것도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또 뭐 다른 코드를 건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직 휴머노이드 시장은 R&D 시장이죠. 물건이 사고 팔리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R&D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좀 남아있다고 보는데요. 2차 전지는 앞으로 무궁히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 기술의 단계는 정말 초기 단계예요. 초기. 그렇기 때문에 이 초기 단계의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꾸 LFP 배터리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가장 저는 포트폴리오상 좋은 기업은 LG엔솔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LG엔솔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배터리 쪽만 보면은 어쨌든 이 미중 분쟁 뭐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가지고 중국산 배터리를 뭐 서방에서 안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한국에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구간도 있을까요? 정치적으로. 거기에 미국이죠. 미국 외에는 없죠. 미국 외에는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적 기회가 열린 건데요. 근데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중국산 배터리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동남아시아도 지금 전기차 시장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타일랜드, 그러니까 태국, 베트남 이런 데 엄청나게 전기차 시장 크게 커지고 가장 또 지금 전기차 시장이 크게 성장하는 데가 브라질이에요. 이런 데는 지금 다 중국차가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LFP 배터리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LFP 배터리가 중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유럽, 아시아,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남미까지 지금 시장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규모의 경제가 나오는 거고 평균 단가가 더 내려가는 거고 그럼 더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한테는. 이익을 남겨가지고 또 뭐 합니까? 또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CATL도요 전고체 배터리 연구하고 있고요. 이제 생산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소금 배터리, 소디움 배터리도 지금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R&D에다가 엄청난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기업이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LG 엔솔이 지금 저는 대마불사 정도는 뭐 아니더라도 좀 대마가 되어야 돼요. 대마가 돼서 LG 엔솔이 좀 더 시장을 미국에서 키워야 되는 건 절호의 기회가 왔지만 유럽으로도 가고 아시아로도 가고 남미로도 가면서 LG 엔솔도 빨리 시장을 키워야 된다는 거고 그래야 R&D를 할 수 있는 비용이 나옵니다. 2차 전지에 계속해서 브렉스로 돌파구들을 계속해서 2차 돌파구, 3차 돌파구, 4차 돌파구 만들어서 언젠가는 정말 휴머노이드는 정말 가슴팍 외에는 배터리를 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거기에 였더니 8시간 가는 거를 LG 엔솔이 만들었더라. 네. 이러면 시장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야 될 길이 되게 산들이 되게 높은 산들이 아직 많이 놓여 있다. 그래서 2차 전지 시장은 아직 끝난 시장이 아니다. 이제 네. 시작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 이렇게 인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 우리나라의 그 2차 전지 쪽에서는 기회가 한 번 더 있다. 네. 이걸 좀 잘 살려봐야 되겠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루닷 AI 연구센터장님이시죠. 강종수 박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런 모든 뭐 휴머노이드, 전기차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엔 AI라는 어떤 그 두뇌를 개발이 돼야지 이게 이제 같이 되는 거니까 결국 핵심은 대체할 수 없는 건 AI 기술 쪽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가장 최고의 중요한 기술 아닌가. 결국은 저는 가장 큰 이득은 엔비디아가 가져갈 거로 보고 있어요. 아, 엔비디아가요. 네, 엔비디아가 지금 GPU 시장을 80% 정도 장악하고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중국 때문에 주춤해야 되는데 주춤할 여력이 없이 수요의 팽창 속도가 예상보다 빠릅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돈 버는데도 더 빨라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번에 울산에 우리나라 국가 뭐 데이터 센터 크게 지었잖아요. SK하고 아마존 AWS하고 같이 공동으로 거기에 여러분 GPU가 몇 개 들어가냐면 66만 장 들어가요. 6만 개. 6만 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막 너무 크다고 막 박수치고 난리 났잖아요. 여러분 테슬라의 이 대표인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X.AI라는 곳에서 그록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네. 거기에 엔비디아 GPU 20만 개 들어갔어요. 20만 개. H100이 20만 개 들어갔고요. 지금 네. 블랙길 10만 개 추가 주문해놨어요. 단일 기업에서 네. 한국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때려 합쳐오는 것보다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10만 개를 더 주문해놨잖아요. 네. 메타, 아마존, 구글, 말할 것도 없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에 있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지금 데이터 센터 지금 엄청나게 짓기 시작했고, 프랑스도 짓고 있고, 영국도 짓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데이터 센터 짓는 열풍에 지금 쌓여 있는데, 문제는 GPU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요가 더 커지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까지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 기초 모델이죠. 여기에 학습을 시키는데 GPU가 엄청 필요했어요. 여기는 앞으로 모델을 업그레이드를 계속해야 되니까 또 필요하겠죠. 이건 고정값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챗GPT 만들고 제미나이 만들었는데 유료 $20씩 쓰는 분들 특히 개발자분들이 많이 쓰시고 저도 쓰긴 씁니다만 자, 요거에 GPU가 좀 들어가요. 근데도 확장 성토보다 너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쓴다고 볼 수가 있고 또 2025년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거를 컨슈머 AI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컨슈머 AI 마켓이라고 하는데 소비자 AI 시장이 엄청나게 2025년부터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에는 무료를 쓰면은 하위 버전을 썼었어요. 네. 유료하는 사람이 최상위 버전을 쓰고 근데 2025년부터 딥시크화가 한판 시장을 흔든 다음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무료 이용자도 챗GPT의 최상위 모델을 쓸 수 있고 제미나이를 쓰시는 분들도 최상위 모델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상위 모델을 무료 사용자가 쓰게 됐잖아요. 자, 2월 달에 챗GPT의 전 세계 무료 사용자가 4억 명이었어요. 8억 명입니다. 8억 명. 지불이 하나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오픈 AI가 이거를 15억 명, 20억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처럼 무료로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확장하겠다는 거죠. 그럼 여기다 광고 실겠죠? 그러겠죠, 당연히. 검색 시장 가져오려고 하겠죠? 그리고 지금 오픈 AI가 SNS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챗GPT 이렇게 탭 누르면 탭이 있어서 피드가 막 나와요. 그래서 네. 여러분 유튜브에서 쇼츠 보듯이 AI가 만든 콘텐츠들 막 보시고 좋아요하고 공유하고 네. 시간 때우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네. 여기다가 DM도 집어일 겁니다.
SNS니까요. 그러면 카카오톡 쓰는 비율이 조금씩 줄어들겠죠. 뭐 인스타그램 DM으로만 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DM 쓰시면서 인공지능이 또 DM 대화하는 거 도와주고 그러면 무료로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다가 또 광고도 붙일 거고 또 쇼핑 기능도 지금 미국은 아예 결제까지 되는 샵 기능을 집어넣었잖아요. 한국도 점점 샵 기능을 발전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커머스도 하고 검색도 하고 SNS도 하고 DM도 하고 그리고 AI 기능도 하고 이거를 하나의 앱에서 슈퍼 앱으로 발전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GPU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4억 명 쓰던 거에서 8억 명 쓰면 2배 걸릴 거 아니에요. 오픈 AI만 모델은 2배인데 근데 이걸 25억 명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럼 따따블이잖아요 또. 그럼 GPU가 그만큼 운영하는데 또 필요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미나이도 미친 듯이 지금 무료로 하면서 뿌리고 있잖아요. 그럼 구글도 엄청나게 쓸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리고 올해 말에 인스타그램에 AI 검색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메타도 지지 않으려고 또 할 거 아니에요. 똑같이. 그럼요. 그럼 메타도 미친 듯이 SNS 뺏기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오픈 AI는 지금 3천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오픈 AI 입장에서는 이 기업 가치가 여러분 3,800억 달러가 스페이스 X예요. 스페이스 X 다음으로 가장 비싼 기업입니다 지금. 이거를 방어를 하려면요 달러 내는 사람들 한 2천만 명 있는 거는 택도 없는 거예요. 이것도 가져가지만 우리가 유튜브 프리미엄이 있듯이 유튜브 프리미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무료로 보는 유튜브 광고가 중요하죠. 이 시장이 더 큰 거거든요. 이 시장을 지금 오픈AI는 빨리 키워야 그래도 3천억 그래 기업 가치 있을 수 있어 인정.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투자자들 사이에서. 그러기 위해서요 구글의 검색 시장 장악하려고 할 거고요. 네이버의 검색 시장 치고 들어올 거고요. 카카오톡의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 들어올 거고요. 인스타그램에 소셜 미디어 기능 들어오려고 하고 유튜브도 치고 들어오려고 할 거예요. 다 치고 들어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니까 GPU가 무진장 많이 필요하게 된 거죠. 운영하는 단에서 이렇게까지 많이 빠른 속도로 컨슈머 AI 시장이 형성될 거라고 엔비디아도 예측하지 못했고 월가의 전문가들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빠른 속도로 컨슈머 AI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것. 그러면 이 엔비디아는 어쨌든 하드웨어 기업인데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금 소프트웨어 기반의 회사들은 돈을 거의 못 벌고 사실상 뭐 적자고 그리고 이제 지금 단계는 어쨌든 엔비디아가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픈 AI도 언젠가는 수익을 전환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투자 받은 돈으로 지금 엔비디아의 칩 사가지고 전 세계 이용자를 갖다가 8억 명으로 늘린 거잖아요. 아마 5월 달에 8억 명이었으니까 지금 벌써 10억 명 돌파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억 명에서 유료를 그 광고를 막 붙이고 뭐 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나 챗GPT 없으면 일상생활이 안 돼. 중독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규모도 키워야 되고 여기에 네트워크 효과를 줘야 돼요. 네트워크 효과를 주려면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요즘 챗GPT 쓰시면 결과물에 공유라는 버튼이 벌써 들어가 있어요. 어디서 공유해요? 딴 데도 공유할 바에 왜 그렇게 내부에 공유하기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여기에서 좀 더 공유를 하면서 다른 어떤 사람들의 어떤 작업들도 공유하게 되고 크리에이터들이 만든 창작물도 보게 되고 이러면서 여기 더 체류 시간이 늘어나고 여기서 DM도 하고 체류 시간도 하고 쇼핑도 하고 검색도 하고 내가 만든 재밌는 AI야 하면서 막 이렇게 공유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고 지금 이거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 인스타그램 창업자가 지금 오픈 AI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소비자 시장을 키워 나가면 여기서 올해는 가능하면 사용자 체험을 방해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그냥 완전히 그냥 종속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중독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내년 정도부터는 광고도 띄우고 뭐도 하기 시작하면은 받아들이죠. 유튜브 광고 있더라도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그거 싫으면 $22 내든지 뭐 이렇게 정책을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크게 매출을 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흔히 말해서 금강을 캐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이 삽자루하고 괭이를 파는 엔비디아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막 지금 탐사 전에 막 연구하고 뭐 이럴 때도 많이 팔아가지고 돈을 떼돈을 벌었는데 막 이제는 막 깊게 들어가더니 금 봤다 그러는 거예요 저쪽에서. 더 깊게 들어갈수록 금이 더 있어요 막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거니까 저희 지금 더 깊게 들어갈게요 이용자 10만 명 10억 명 만들게요 이러고 있으니 괭이를 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계속 벌겠죠. 그러면 엔비디아가 지금 어쨌든 $150 막 이렇게 하는데도 아직도 이거는 뭐 더 남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벌써 미국의 평균 목표 주가가 월가의 목표 주가가 $174잖아요. 그럼 뭐 $250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상승의 여지는 있다. 물론 항상 우상향하는 건 아니겠죠. 변곡점이 외부 변수가 있을 거고 중국과의 갈등이 뭐 어떻게 난다든지 블랙헬이 뭐 사고가 난다든지 뭐 잘 안 된다든지 이런 수는 있지만 그런 변수들을 리스크를 빼놓는다라면 저는 엔비디아는 꾸준히 상승하는 뭐 갑자기 떡상하고 이런 일은 아니겠지만 꾸준히 상승하는 주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엔비디아도 뭐 잠깐씩 한 번씩 조정받을 때마다 사면은 그래도 좀 괜찮을 수 있겠다. 뭐 그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AI 뭐 관련주들 중에서 좀 지금 뭐 아주 강력한 그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뭐 또 그거는 이제 팔란티어가 있죠. 팔란티어가 있고 근데 팔란티어도 많이 비싸져가지고 그렇죠. 사실은 이 AI에서 생태계에서 대단히 좋은 기업들 중에 하나가 케이던스
케이던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케이던스요. 네, 주가가 뭐 지난 뭐 2년 사이도 그렇고 5년 사이도 보면은 네. 5년 전에 하여튼 $100 안 했던 것이 지금 $300가 넘는. 네. 뭐 케이던스는 칩 디자인하는 회사예요. 칩을 디자인한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협업을 하죠. 네. 엔비디아도 케이던스 거를 많이 갖다 씁니다. 이런 기업들은 저는 100점 만점에서 100점이라고 봐요. 엔비디아도 100점 만점에서 100점이고요. 네. 여러분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 생태계에서. 지금 그 엔비디아 칩을 개발하는 그런. 그러니까 여기 곳이라고 떡에 해야 될까요? 들어가는 저기 쌀 납품하는 회사거든요. 아, 네. 이게- 독점으로 나쁘. 네, 물론 암도 전 좋다고 봐요. 암도 한 뭐 100점 만점에 90%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엔비디아는 100점 만점에 100점이고 그래서 암 거도 받고 케이던스 거도 받아서 케이던스가 암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결국 이쁜 떡을 만드는 것이 판매용 떡을 만드는 것이 엔비디아고 여기 네. HBM도 들어가고 HBM도 좋죠. 그래서 마이크론도 좋고 뭐 SK 하이닉스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 근데 SK 하이닉스나 저는 케이던스라든지 이 엔비디아가 100점이라면 암이 한 90점이고 SK 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이 거기도 마찬가지로 한 90점 정도는 된다고 봐요. 근데 되게 우수한 학생들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AI 기업들이 저는 앞으로는 2, 3년간은 주도한다 이 경제를. 네. 즉 금강을 캐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1850년 미국에 있었던 골드러시가 진짜로 일어나고 있다고 봐요. 1850년에 있었던 골드러시가 지금 거의 200년 만에 AI라는 금강을 또 AI 러시가 지금 만들어진 거고 지금까지는 와우 신기한 AI가 만들어졌다는 거에서 이제 컨슈머 AI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검색도 AI로 하고 SNS도 AI로 하고 DM도 모바일 메시징도 AI로 하고 쇼핑도 AI로 하는 배달도 AI로 시키고 뭐 그렇죠. 다 하겠죠, 뭐. 그런 것들이 지금 되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바이폼이라고 해서 나를 대신해서 구매해줘. 지금 아마존에서 테스트로 시작했는데 구글이 5월달에 미국부터 지금 시작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보다가 저기 배달의 민족 가가지고 어제 먹었던 마라탕 또 시켜줘. 그럼 AI가 좀 시켜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구글이 지금 제공한 거는 이런 식으로 AI가 본격적으로 소비자 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네. 판도가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GPU는 무진장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나쁘지 않네요. 네. 앞으로 지금 시장이 훨씬 더 커질 거기 네. 때문에. 그 아까 말씀하셨던 팔란티어도 좋다고 하셨는데 팔란티어는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팔란티어는 뭐 사실 AI 기업이 아니었죠. 우리가 온톨로지라고 해서 뭐 이거 온톨로지를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번역하면 존재론이죠. 존재론.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 온톨로지 존재론하고도 연관이 있죠. 즉 존재하는 것의 특성을 네. 형이상학이잖아요. 또 존재론은. 그래서 우리가 형이상이라는 건 메타피직이라고 하는데 메타라고 하는 것은 메타데이터하고 똑같은 거예요. 피직. 존재하는 것에 대한 특성들을 우리가 연구하는 학문이 형이상학이라고 볼 수가 있고 존재 그중에 하나가 큰 주류가 존재론을 본다라면 이 온톨로지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 팔란티어죠. 즉 존재하는 특성들 간에 네. 속성들을 연결해서 요렇게 봤을 때 얘네들의 의미는 뭐구나. 요렇게 봤을 때 요거는 의미가 뭐구나. 요렇게 봤을 때는 의미가 뭐구나. 그러니까 데이터를 조합했을 때 특성들을 조합했을 때 내가 지금 얻고자 하는 인사이트에서 그 데이터가 연결된 관계 속에서 있는 그 존재들이 저에게 그걸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적외선 카메라에 뭐가 좀 잡혔는데 또 어떤 사람의 인스타그램에 러시아 탱크가 보이는데 요거까지는 뭔가 의미를 못 파악하겠는데 저기 보니까 보급 차량도 어디서 찍혔어요. 네. 아 뭔가 보급 차량도 움직이고 탱크도 움직이고 얘네 공격하는 거네. 근데 아무리 봐도 보급 차량이 보이잖아요. 연습하고 있는 거구나. 돌아가겠구나. 이런 식으로 데이터 간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온톨로지다. 이게 그러면은 일종의 AI랑 관계 없는 거예요. 관계는 없는 그렇죠. 거예요. 이건 데이터 분석이죠. 그래서 사실은 팔란티어가 뭘로 시작했습니까? 9.11이 나고 나서 은행에서의 거래 중에서 특이사항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럼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의 관계, 네. 이런 모든 관계를 엮어가지고 이 흐름을 데이터 분석 기업이라고 그렇죠. 봐야 되겠네요. 데이터 분석 기업이었던 거죠. 네. 근데 보통 이 분석 기업이 경쟁력이 해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물론 그 전부터도 서비스가 있고 정부의 가버먼트에 많이 팔면서 경찰에 많이 팔면서 논쟁도 많고 비판도 엄청나게 많았죠. 문제가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우크라이나 이전의 팔란티어와 이후의 팔란티어가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죠. 알렉스 카프 우크라이나 팔란티어 CEO가 전쟁이 나자마자 한 달 만에 키예프에 젤렌스키를 만나러 갑니다. 가서 네. 우리가 무료로 싹 다 공급해 줄 테니까 전방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후방 데이터까지 다 주라.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팔란티어 시스템인 거예요. 우리가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적의 경로나 뭐 어떤 저기에 대응법을 대한 전쟁에 대한 알려주겠다. 것뿐만이 아니라 후방에서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뭘 것, 해야 되고. 교육을 어떻게 시킬지, 전쟁이 폭격을 받는 상황에서도 네. 그러니까 이 물자의 흐름이라든지 식량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지금 우크라이나를 움직이는 운영 체계가 지금 팔란티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기업이네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번에 팔란티어는 무료로 제공해 줬다고 하면서 네. 그 경험을 얻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게 되는 걸 작동하는 걸 받고. 그 작동하는 걸 받고 그러니까 나토에서도 어쩔 수 없이 미국 거래에서 실었는데 받은 거죠. 너무 효율이 좋고 하니까. 네, 받은 거고 또 미국하고 협력하기 위해서도 받아야 되는 거고 그건 뭐냐? 국방 차원에서는 한국도 곧 받겠죠. 미군하고 같이 협력했는데 미8구는 팔란티어 쓰는데 그렇죠. 우리도 안 쓸 수 없겠죠. 우리는 8펄 뭐 새로운 버전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거 안 되는 거죠. 뭐 호돌이 2.0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네, 팔란티어를 쓸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물론 국산을 만들어서 뭐 중간에 API를 연결해서 어떻게 해결해보는 시도가 전혀 불가능은 아니지만 한국도 쓰고 일본군도 쓸 가능성이 높고 있고요. 그래서 팔란티어는 워낙 자신의 사명에 우리의 적은 중국이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중국 갈 리는 없지만 네.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을 운영체계로 행정에 이런 데 쓰고요. 가장 또 팔란티어의 지금 장점은 커머셜 고객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 국방 관련된 기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모든 거를 궁금한 거 분석하는 갈수 있죠. 여러분 뭐 자동차에도 뭐 2,000개, 3,000개, 뭐 2만 개, 3만 개 뭐 부품이 뭐 내연기관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하죠. 컨설팅 기업 같은 거네요. 뭐 보면은 뭐든지 다 하는 의사결정을 네.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도와주죠. 그러니까요. 최종 의사결정을 그래서 공급망 관리해 주는 거 지금 복잡해서 막 전화하고 이메일하고 뭐 보통 ERP 시스템 써도 잘 안 되고 안 되죠. 이런 거를 팔란티어가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소비자 시장의 동향들 어디서 물건이 팔리는 저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저게 중국 관광객들이 얼마 전에 내렸다던데 그 사람들이 산 건가? 네. 아니면 미국 관광객이 스쳐갔다는데 그들이 산 건가? 뭐 K-팝의 열풍 때문인가? 뭐 여러 가지에서 판매 시장의 흐름들도 해주면서 종합적인 경영진들의 의사 결정을 대단히 효율적으로 빠른 속도로 내릴 수가 있다 보니까 기업의 생산성이 증가되고 효율성이 증가됩니다만 단점이 있어요. 팔란티어 이 비싼 걸 한번 쓰게 되면 디펜던스, 그러니까 종속성이 강해져. 못 바꿔요, 딴 걸로. 어찌 보면은 뭐 직원들이 하던 것들도 다 지금 그쪽으로 네, 그래서 다 넘기는 바꿔놨는데 거니까. 얘네 보니까 투자 대비 효과가 너무 작은 것 같아. 너무 비싸고 팔란티어 비쌉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너무 비싸서 쓰는데 한국에도 지금 HD 현대라든지 뭐 많이 쓰고 있잖아요, 몇 군데가.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딴 걸로 바꿀까? 못 바꾸는 거죠. 이제는 못 가는구나.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좀 부정적인 여론이 있긴 합니다만, 근데 그런 고객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이런 고객이 한 번 되면 어떻게 해요? 매년 이용료를 내야 되고, 그러니까 한번 소프트웨어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잘 가세요 그런 게 아니라, 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라, 고객님 매달 돈을 내시든지 연간 결제하시는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네. 그러면 연간 결제 선택하면 매년 돈 내셔야 됩니다 하면은 고객 수당, 여러분 기업 평가할 때 ARR이 지금 제가 테슬라 할 때도 ARR을 말씀드렸는데요. 기업을 평가할 때 ARR이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냐하면 생애 주기 가치를 평가할 수 있잖아요. 반복적 구매를 하게 되는. 그렇죠. 그러면 저 기업은 30년간 우리 고객이야. 네. 10년간 고객이야. 요 자동차가 7년간 작동되는 동안 매출은 얼마 나올 거야. 그럼 미래의 기업 가치를 땡겨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렇죠. 디스컨팅에 이자율 계산해가지고 현재 가격으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기업 밸류에이션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게 빅테크의 기업 가치가 높은 이유거든요. 그렇죠. 네, 애플도 자꾸 아이폰도 팔지만 서비스 기업으로 자꾸 가려는 이유가 뭐예요? 애플 뮤직도 하고 뭐도 하고 네. 서비스 가려는 거 뭐냐면 이거 서비스 기업은 무조건 ARR이라는 게 있고. 구독제, 뭐 넷플릭스 같은 것도 그렇죠. 마찬가지죠. 넷플릭스도 ARR이 얼마나 증가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러면 강정수가 넷플릭스를 보면은 강정수가 20년 앞으로 더 볼 거라고 생각하고 그 20년 동안 강정수가 돈 낼 돈을 다 이자율 계산해가지고 현재 가치로 전환해가지고 기업 가치에 때려일 수 있죠. 그래서 기업 가치가 실적이 펀다멘탈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보택시가 테슬라의 로보택시 맞잖아요. 팔란티어가 이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룰 오브 40이라고 하는데 팔란티어의 수익의 증가율, 매출의 증가율을 합쳐가지고 40%가 넘으면 미국에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테크 기업들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팔란티어가 80 넘었어요. 80이에요. 네. 와. 그러니 그러면 뭐 최고의 기업이네요. 네, 그렇죠. 네. 다만 팔란티어를 투자할 때 이제 저는 꾸준하게 우상향할 거라고 보는데요. 네. 펀다멘탈의 변화는 확신은 이 팔란티어는 워낙 비밀스러운 기업이기 때문에 분기 실적 외에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확인할 길이 없고 정말 빅뉴스는 뭐 나토가 이거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네.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기로 했다. 일본 국방에서. 이런 거 빅뉴스 외에는 끌어올릴 만한 거는 전체 S&P 500이 올라간다면 같이 올라간다거나 AI 관련주들이 엔비디아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간다거나 네. 이러한 기대치로 상승하는 것이지 펀다멘탈은 분기 외에는 확인할 길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조용하게 가는 기업인데 나중에 실적이 팍 나오고 이런 식이군요. 네, 그러한 흐름을 탈 수밖에 없는 주식이라는 거죠. 계속 우상하겠지만 내려갈 때도 있고 뭐 예를 들면 트럼프가 얘기했던 4월 2일 날인가요? 그 뭐 해방의 날 하니까 푹 내려갔잖아요. 그건 뭐 내려가고. 엔비디아도
$4까지 내려갔으니까요.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럼 어찌 보면 엔비디아랑 이 팔란티어 이 두 개는 그렇게 외부 변수로 갑자기 내려갈 때 사면 참 좋은 회사네요. 자주 생기면 좋겠어요.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뭔가 어딘가에서 뭔가 큰일 나든지 해가지고 네. 갑자기 뭐 한 20-30% 빠져주면 그럴 때 꼬박꼬박 사야 될 회사다. 어찌 그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경쟁력이 엄청나게 강력한 곳이네요. 네네네. 대체제는 없나요? 해자가 되게 큰 것이 우크라이나가 하나의 해자가 된 거잖아요. 이거는 데이터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데이터가 쌓이면 품질이 개선되고 그럼 소비자가 늘고 소비자가 늘면은 또 데이터가 쌓이고 품질이 늘고 품질이 늘으니까 소비자가 또 쌓이고 그래서 또 데이터가 늘고 이런 선순환을 그린다는 것이 데이터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팔란티어는 거기에 들어간 거죠. 거기다 이제 국방이라는 약간 좀 폐쇄성과 보수적인 곳이 또 이게 들어가니까 네. 웬만하면 여기서 이제 새로운 신규 업체가 들어오긴 쉽지 않겠네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 그럼 이 회사는 진짜 좋은 회사네요. 네. 그러면 저 마지막으로 요즘에 어쨌든 국내에서 AI 관련된 주들이 막 올라가다가 또 약간 좀 가격 빠지고 그러는데 지금 요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이버와 카카오는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기대치에 대해서 증가하는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 그쪽은 AI로 보기엔 좀 어려울까요? 그렇죠. 네이버가 이제 물론 이제 하정우 센터장이 이제 여기 뭐 AI 수석으로 가시고 그런 기대치, 그 기대치죠. 그거는 당연히 반영이 돼야죠. 기대치는 그리고 또 언제든지 빠질 수 있죠. 그래서 뭐 지금 네이버가 약간 빠진 것 같더라고요. 네, 네이버가 만약에 챗GPT보다 네이버 검색을 더 많이 쓸 것 같다. 네. 그럼 이건 펀더멘털이 변하는 거니까 네이버 주가가 더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내년 봄에 까봤더니 챗GPT가 검색에서 우리나라 1위 먹었다더라. 네. 그러면 네이버 주가는 폭락하겠죠. 네. 스테이블 코인이 또 있으니까 또 기대치 때문에 상승하겠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도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라든지 보안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미국이 이제 우선 시작을 하게 되면 달러 기보에 기초한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지게 되면 다른 통화에 기초한 통화량들은 좀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굳이 원화 거를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디펜스를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자국 화폐에 기초한 스테이블 코인을 각국마다 경쟁을 할 거예요. 근데 모든 통화가 다 이기진 않을 거거든요. 시장이 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국을 넘어서는 시장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한국만으로도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이 담보가 될 것인가? 네. 저는 뭐 코인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좀 전문가의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한국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네. 안 만들 수는 없고. 근데 성공과 만드는 건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스테이블 코인은. 그래서 이것이 성공할 것인가는 좀 다른 문제고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하고 카카오 오르는 건 순수하게 100% 저는 기대치라고 봐요. 네. 기대치도 오르는 거 좋죠. 여러분 테슬라로 기대치로 전고점 찍었잖아요. 네. $400가 넘는. 네. 그거 다 빠졌잖아요. 그거는. 네. 트럼프 기대 효과가 전고점을 찍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충분히 이러한 기대치는 현실화가 안 될 때 다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전 스테이블 코인은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네이버의 카카오를 보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에 연결되면 가장 효과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건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네이버는 챗GPT가 한국에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챗GPT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SNS를 소셜 미디어 뭐 이걸 시작하는 순간 카카오의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는 공격당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는 위험성이 무엇인 잠재죠. 잠재 위험성이 뭔지를 보시는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AI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고 네. 여기 안에서 이제 각국이 좀 살아남겠다라고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뭐 시도는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성공하냐는 거는 또 이제 별개의 얘기다. 네. 아,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좀 아까 말씀하신 뭐 확실한 기업들이 좀 위축될 때 한 번씩 사는 뭐 그게 좀 더 안전한 투자일 것 같긴 하네요. 지금까지 블루닷 AI 연구센터장님이시죠. 강종수 박사님 모시고 테슬라부터 뭐 네이버까지 뭐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결국에 AI가 이게 정말 너무 발전 속도가 빨라가지고 모실 때마다 막 달라지고 있으니까 아마 또 다음에 또 한번 또 모시면은 또 다른 얘기들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만큼 또 인류의 지금 뭐랄까 생활이 바뀌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을 20년 만에 뭐 안 타게 되고 막 이렇게 했다는 것처럼 아마 또 2년, 3년 뒤, 뭐 5년 뒤에는 완전 다른 삶을 또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